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은 3월 초에서 중순 사이, 유행 규모는 하루 최대 18만 명에서 35만 명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9일은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 이상, 중증 환자는 1,2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3월부터는 일시 중단됩니다.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역시 중단하기로 했는데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소아 확진자는 앞으로 동네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소아 진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일상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진자 외래 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준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00만 원 자금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전국에 내린 눈과 비는 예년의 14%에 불과해 겨울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3월에서 5월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겨울 가뭄이 봄 가뭄으로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 이상, 위중증 환자는 1,2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연구진이 지난 23일부터 24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것이라고 정 청장은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정점은 다음 달 초부터 중순까지로 폭넓게 예측됐다면서 유행 규모는 하루 최대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6일에서 31일 사이에 위중증 환자는 1,700명대에서 최대 2,75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모두 높음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도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중은 99.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2월 첫째 주 98.9%에서 지난주 99.6%로 지배종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유입의 99.5%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 검출률은 10.3%로 직전주 4.9%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3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또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한 방역 패스 역시 적용이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3월부터 방역 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차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4월로 예정돼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유행이 계속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체계 범위 안에서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의료 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네 소아과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를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이 곧 가동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병상을 가지고 있는 소아과 병의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외래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에 확진된 후 열이 나거나 했을 때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도 외래 진료가 진행돼야만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비율도 떨어지고 부모들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점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2일 각급 학교의 개학과 관련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몸으로 익히는 학교도 우리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 수업 전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겠지만 도시와 농촌, 교실 밀집도와 전체 학생 수 등에서 모든 학교의 사정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열어라 닫아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비상한 각오로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최대한 전면 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3차 접종을 완료한 약 130만 명입니다. 이에 더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있는 18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4차 접종도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추진단은 정신건강시설 환경이 요양병원처럼 주로 폐쇄병동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고령층 비율이나 만성질환자가 많아서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접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3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직장 내 확진자도 속출하면서 기업들은 자체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각자 도생의 방식인데 검진비를 지원한 자가검진 확대와 출퇴근제 유연화가 눈에 띕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수 방역 사례로 소개한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매주 자가검진 키트 4회분을 지급해서 일요일 저녁마다 자가검진을 실시합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검진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 이상 없으면 출근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회사 지침에 따라 격리 등으로 대응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전체 라인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체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기업의 생산 차질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방역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은 계열사별로 비대면 회의와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과 회사 밖 중식과 석식자재와 외부인의 방문객 출입을 억제함은 물론 직원의 도시락 제공과 재택근무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오리온은 부서별 구내식당 이용 시간을 지정하고 출퇴근의 유연성을 강화했고 남양유업은 자가검사 키트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출근할 경우 검사 확인 뒤에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자체적인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차 출퇴근제, 부서별로 지정 시간대 구내식당 이용, 임산부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블링되면서 지금 재택근무자와 현장 출근자를 늘린 상태고 필수 인원에 한해서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체 방역 방안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 가릴 것 없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출근하시되 이제 사무실 입구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이제 음성 확인을 하신 후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의 방역 체계가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들의 각자 도생 방식의 방역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법인 택시 기사들에 대한 100만 원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7만 6천 명으로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5번째로 정부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주는 2차 방역 지원금이 308만 명에게 9조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2차 방역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지급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소상공인 308만 명에게 모두 9조 671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2차 지원금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다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차 때 3배인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 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과 학원 등의 소상공인 2만 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봤던 뉴욕에서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폐지됩니다. ABC 방송은 현지 시각 27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은 미국 코로나19 사태의 진앙으로 꼽혔던 지역으로 누적 확진자는 5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6만 6천 명에 이릅니다. 앞서 뉴욕주와 인접한 뉴저지주에서도 확진자 감소와 봄이 다가온다는 계절적 요인을 들어 학생들의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해왔던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가 3월 1일부터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가능해지며 하루 입국할 수 있는 인원수도 현재의 3,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게 됩니다. 입국 후 격리 기간도 크게 줄어 지금까지는 최장 10일까지 지정시설에서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3일로 줄어듭니다. 한국 등 37개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3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3일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하지만 접종을 한 경우에는 자택 등에서 머물다가 3일 뒤에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됩니다. 영남 지역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마늘과 양파의 생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봄까지 가뭄이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의 마늘밭입니다. 잎이 누렇게 말라 보기에도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잎도 7에서 8개가 나와야 하는데 8개밖에 없습니다. 뿌리에 달린 마늘도 굵기가 예년의 절반 정도입니다. 영남 지역에 닥친 겨울 가뭄으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7이 8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잎에서 5잎이 안 나와가지고 생산량이 되도록 작년 비율로 해가 감소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 양파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역시 겨울 가뭄 탓입니다. 물기 없는 흙은 바람에 쉽게 날립니다. 인근 농로를 살펴보니 가뭄이 실감납니다. 바닥은 바짝 말라 있고 양수기가 있어도 물을 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끝이 다 마르고 이렇게 비늘 밑으로 다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아마 정상적인 데서 한 30% 정도는 아마 감소가 돼 싶어요. 특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장하는 시기. 행여 봄까지 가뭄이 이어지진 않을까 농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방금 박종혁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영남 지역은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을 맞고 있습니다.
비단 영남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 전국에 내린 눈과 비는 예년의 14%에 불과한데요. 올 봄에는 가뭄이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 가뭄의 심각성은 산불 발생 횟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00회가량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예년의 2배가 넘습니다. 이번 겨울 전국의 평균 강수량이 12.1mm로 예년의 14.6%에 불과해 땅과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등 영남 지방이 심각합니다. 대구는 강수량이 0.1mm에 그쳐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이 기록됐습니다. 겨울부터 시작된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라도 좀 내려야 하는데 기상예보에는 당분간 또 비 소식이 없고 이 같은 겨울 가뭄은 그대로 봄 가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부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뭄이 3월에는 충청도, 4월에는 강원도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봄철 동안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보다 건조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에서 4월 동안 오치크의 적은 해빙으로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동풍이 다소 자주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지속되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봄에는 산불과 함께 농작물 피해, 식수 부족 현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세밀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 성형외과 병원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난치병 환자를 줄기세포 주사로 완치할 수 있다며 환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매 치료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아서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치매를 앓는 아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고문이라는 지인에게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6개월 뒤 완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섰습니다. 아내가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에 주사 비용 2,5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복부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배양하지 않고 정맥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부작용과도 이런 설명 들은 건 없어요. 이게 누우면은 서서히 치료가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면 완치가 된다. 그냥 병만 나면 돈 아니라 뭐래 다 줘도 괜찮대. 근데 나는 들으면 그게 아니거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딸은 어머니가 받았다는 시술이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시술이 이뤄진 병원은 다름 아닌 성형외과인데다 줄기세포 주사로 치매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걸리셔서 말을 못했던 분이 주사를 맞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했고 성형외과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YTN 취재진이 병원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치매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심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줄기세포를 하면 여러 가지 몸 자체가 좋아지니까 고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도움은 되니까.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시술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줄기세포 시술은 단 4가지뿐. A씨 아내가 받은 시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도 않은 무허가 시술인 셈입니다.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추출과 배양 과정이 아무 데서나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매 치료에 쓴다, 파킨슨 치료에 쓴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검증되지 않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처벌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 측이 치료 효과를 속이거나 부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어떨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효과를 장담하면서 고액의 시술비를 받는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의료법상으로는 지금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다만 학문적으로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다 하면 행정처분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허가 시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면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예전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희귀한 반려동물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덩치는 작지만 이빨이 강한 육식동물 족제비의 일종인 패럿도 어엿한 반려동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야생동물이었던 만큼 반려동물로 삼으려면 사전에 그 특성을 공부해야 한다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귀여운 외형이 돋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색 반려동물 패럿인데요. 얘는 진짜 귀여운 악마입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정반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악동 패럿, 제오 제삐의 일상. 패럿 키우기의 모든 것을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오, 이 친구는 누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바바라는 친구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인 걸까요? 바바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아마 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여기 있니? 여기 있나? 집안 구석구석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다니는 보호자. 제삐야. 하지만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재호야. 재호 여기 있네. 자자자자.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녀석. 이 친구는 제삐라는 친구고 이 친구는 재호라는 친구입니다. 귀엽죠? 귀여운 외모가 참 매력적인데요. 최근 이색 반려동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패럿. 족제비를 연상시키는 외모와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앞발이 인상적인 동물인데요.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기만 한 패럿은 정확히 어떤 동물인 걸까요? 패럿은 이제 포유류과 동물로서 쪽제비과 동물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보통 30에서 한 5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야행성 동물로 밤에 일어나서 사냥을 하고 먹이를 취하고 낮에는 보통 수면을 취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평소 활달한 성격을 가졌다는 제오와 제삐. 오늘은 처음 보는 촬영 장비가 신기한 눈치인데요. 패럿들이 원래 호기심이 좀 많은 동물들이라서 저런 처음 보고 좀 좁은 곳이 있으면은 무조건 들어가고 보는 성격이에요. 낯선 제작진을 향한 관심도 끊이질 않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낮에는 좀 주로 잠을 많이 자는데 오늘은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지 좀 신난 것 같아요. 내친 김에 그동안 갈고 닦은 장기자랑도 보여준다는데요. 제삐 일로 와. 제삐 자 하이파이브. 제삐 하이파이브. 옳지. 제삐 굴러. 어이구 잘하네. 하이파이브. 옳지. 한 번 더 하이파이브. 옳지. 한 번 더 굴러. 어이구 한 번 더 할까? 마지막 한 번 더. 제삐 굴러. 어이구 한 번 더. 한 번 더 굴러. 한 번 더 굴러. 아이고 잘하네. 야 어지럽겠다. 그만. 제삐. 그나저나 어떻게 제오 제삐와 가족이 되신 건가요? 옛날 어렸을 때 족제비가 주인공이었던 만화를 즐겨 봤었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나중에 커서 족제비 한 마리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상 못 키우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패럿이라는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운명처럼 아이들과 가족의 연을 맺게 됐다는 보호자. 그의 인생에서 어느새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한가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던 그때. 아빠 배고파? 맞죠? 밥 먹읍시다.
일로 와. 이제요, 네 밥 아니야. 평소 자율 배식을 하지 못한다는 바바. 그 이유는 바로 봐봐. 야, 하지 마. 호시탐탐 바바의 사료를 노리는 패럿들 때문인데요. 키였고 바바의 사료를 뺏어 먹고만 재호와 제삐. 너네 밥 따로 있잖아. 왜 또 바바 사료 또 뺏어 먹는 거야? 어? 현행범이 아주 그냥 맨날 잡혀. 페럿이 고양이 사료도 같이 먹는 동물이라서 고양이 사료도 먹긴 먹는데 본인들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바 사료 맨날 뺏어 먹어요.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배고플 리가 없어요. 일로 와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패럿들은 이렇게 항상 자율 배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밥그릇에 사료가 가득 차 있는데요. 얘들아, 바바 거 그만 뺏어 먹고 여기 니네 거 있잖아. 자, 이거 먹어요, 이거. 뒤늦게 맛있는 식사를 하는 녀석들. 그렇다면 패럿의 먹이를 줄 때 어떤 점을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패럿 같은 경우에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높은 함량의 사료를 급여하는 게 좋아요.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은 한 20%. 이 정도의 사료를 공급해 주는 게 패럿의 몸 건강에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또한 패럿은 초콜릿, 양파, 마늘, 사과 등을 섭취할 시 생명에 치명적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 또 어디다가 갖다 놓은 거야?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슬리퍼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냐? 익숙한 듯 가장 먼저 소파 쪽으로 향하는 보호자. 단번에 슬리퍼를 찾았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눈에 띕니다. 아, 여기 한 짝밖에 없네, 이거. 하나가 또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있나? 야, 이 제삐. 너가 그랬냐? 여기 이것도 숨겨놨네. 쇼파비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정한 보물창고에는 이런 식으로 다 가져다 숨겨요. 집안 곳곳을 뒤지는 보호자. 그때 저기 바로 보이네요. 터널에. 보호자가 잠깐 한눈 판 사이 능숙하게 슬리퍼를 물고 간 재호와 제삐. 부드러운 재질의 물건만 보면 모조리 다 물어간다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고무 재질 물건을 되게 많이 물고 뜯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다 물고 뜯어서 못 쓰게 만듭니다. 그동안 재호 제삐가 망가뜨린 물건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물건들을 물어가 어딘가에 숨긴다는 패럿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물어다가 자기 장소, 자기가 원하는 안락한 장소에다 갖다 놓는다는 행동은 자기 보금자리에서 먹을 것을 가져가고 저장해 놓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먹잇감을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늘 에너지가 넘친다는 재호. 오늘은 사람 문을 열고 능숙하게 싱크대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제삐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얘들아, 어딨어? 야. 너네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뭐하니 너는? 내가 이래서 안정장치를 해놓는 건데 오늘 잠금을 해놓는다는 걸 깜빡했나 봐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또 서랍을 또 3단으로 열어놓고 여기 싱크대까지 올라갔네요 또. 수시로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재호와 제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럿 같은 경우에는 육식동물이긴 하지만 패럿 상위에 있는 포식동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엄청 강해요. 적들로부터 잘 눈에 띄진 않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내가 적들이 오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지형인 거죠. 그리고 올라올 수 없는 높은 곳이나 이런 곳을 자기의 안식처,
은닉처로 삼는 거죠. 가자. 그렇게 아이들의 넘치는 활동성을 풀어주기 위해 바깥 산책에 나선 보호자. 신났어, 아주 신났어. 아이들도 무척이나 신이 난 눈치인데요.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곳에 오면 항상 이렇게 좀 신이 나요, 애들이. 산책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이 감염에 좀 취약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 위주로 다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얘네들 새로운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그게 아쉽긴 해요. 어이구 잘하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보호자와 함께 여유로움을 즐기는데요. 그런데 거기 길이 아니야, 거기 길이 산책하는 중간중간 옆길로 새기 바쁜 재호와 제비. 보호자는 그런 아이들을 말리기 바쁩니다. 한눈 팔면은 좀 큰일 나는 게 애들이 막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수구나 이런 작은 구멍이 도로에 있다 보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산책할 때는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영역성 동물로 알려진 패럿. 때문에 산책보단 실내에서 활동성을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패럿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게 행동 풍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집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행동 풍부화를 시켜주는 게 패럿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해. 함께여서 즐거웠던 산책을 마치고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 정말 산책시키기 쉽지 않아. 내가 이제 산책하고 왔으니까 이제 목욕해야지. 산책을 마친 뒤 목욕을 시작하는 재호. 예상과 달리 얌전히 목욕을 잘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패럿 목욕은 얼마나 자주 시키는 게 좋은 걸까요? 패럿 자체에 그 특유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욕을 막 더 시켜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냄새가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가 전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가자, 새끼야. 말려라. 목욕을 마치면 스스로 털을 말린다는 재간둥이 패럿들. 하루 종일 사고치고 놀고 마지막 씻으니까 졸린가 보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패럿. 하지만 입양 전 꼭 명심해 둘 것이 있다고 합니다. 패럿의 귀여운 외모만 보고 절대 속지 마세요. 이 귀여운 것만 보고 데려오신 분들은 되게 많이들 고생하시고 후회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패럿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패럿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신 후에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색 반려동물 패럿의 모든 것을 알아본 시간.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잊지 마세요.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가 산업계 화두가 되면서 IT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고 오래된 부품을 재활용하거나 소프트웨어만 새로 설치해 다시 쓰는 제품도 등장했는데요. 네, 재활용을 통해 돈도 아끼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IT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음식 배달이나 포장이 늘면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자주 접하는데 이 최근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전자제품 폐기물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이 IT 산업 자체가 환경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면 이 종이나 플라스틱을 쓰지 않게 돼서 환경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종이 사용량 같은 경우 늘었습니다. 그래요? 2000년 세계 종이 생산량이 약 3억 1천 톤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4억 톤을 넘겼고요. 지금은 거의 한 5억 톤 정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신문도 잡지도 안 본 세상에서 종이를 어디에 쓸까 했더니 이 온라인 전자한거래가 발달하면서 배송용 포장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하신 이 전자 쓰레기라고 부르는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의 전자 폐기물도 많이 늘었는데요. 2020년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엔이 함께 작성한
글로벌 전자 폐기물 모니터 이 보고서를 보면 네. 2019년 한 해 버려진 전자 폐기물 양이 5,270만 톤에 달합니다. 2014년엔 4,360만 톤이었는데 21% 증가한 거죠. 네. 이 중에서 수거되거나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17.4%에 불과하고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7,280만 톤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전자 쓰레기는 사실 이게 유해 물질 덩어리거든요. 예. 그래서 좀 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전자 폐기물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이 재활용을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전자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오래전에 IMF 때 일어났던 아나바다 운동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네. 이 아나바다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디지털 아나바다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쓰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하기 쉽게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다거나 생산 과정 자체에서 탄소 중립을 추구한다거나 아예 제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생활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불필요한 전자제품을 줄이는 디지털 미니멀 라이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아나바다의 첫 번째 방법인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버려지는 자원들, 그러니까 재생 소재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오션 플라스틱 마우스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재가공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갤럭시 S22에는 폐어망을 재활용한 소재가 들어갔고요. 맥북 에어 같은 노트북은 100% 재활용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그린워싱, 그러니까 친환경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단 재생 소재 비율이 20% 정도입니다. IT 제품 특성상 100% 재활용 소재를 쓰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많습니다. 이게 제품을 생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이제 기록한 건데요. 앞으로는 물건을 살 때 이런 내용이 또 다른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것이 전기료를 적게 먹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또 디지털 아나바다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소비자가 직접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또 수리하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과 연결이 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디지털 제품의 수명은 실제로는 그 디지털 제품의 부품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프로세서가 그 OS를 몇 번 업그레이드 받을 것인가 이게 그 계약상 정해져 있어요. 이건 딱 3년만 한다. 이것만 딱 2년만 한다. 그래서 한 3년 지나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이제까지 일부러 만들어왔던 건데요. 수리하기 좋은 제품들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그 수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품을 쓰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비자가 직접 그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델에서 발표한 컨셉 루나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얇고 가벼우면서도 수리가 쉬운 노트북 컴퓨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키보드 같은 핵심 부품을 모두 쉽게 교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제품이 시제품이라면 프레임워크 랩탑이라는 실제로 판매되는 이용자가 직접 조립해서 쓸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도 있는데요. 메인보드, 키보드, 디스플레이 등 모든 부품을 직접 조립하고 고장나면 교체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장 포트도 원하는 대로 바꿔 달 수가 있고 나중에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만 이런 제품이 있는 건 아닌데요. 스마트폰에도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페어폰 4라는 제품인데요.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필요한 부품만 사서 고쳐 쓰면 되는 제품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직접 수리해서 쓰라고 나온 제품이고요. 품질 보증 기간도 5년이나 됩니다. 좀 투박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폰은 부품을 얻는 과정부터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까지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서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요즘은 이제 스피커 같은 제품도 친환경 디자인이 적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인데요. 알루미늄 프레임부터 배터리, 패브릭, 커버, 이 목재 커버 등을 모두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자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이런 소형 가전 제품이거든요. 모든 소형 가전 제품이 친환경적으로 나오면
앞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그 큰 컴퓨터도 냉각팬 하나 고장 났다고 또 그리고 안에 먼지 좀 꼈다고 잘 안 굴러가니까 이제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고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음부터 친환경 소재로 만들면 될 일인데 이 IT 기기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가 보죠.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 소재 가격이 일반 소재보다 2배, 3배 이상 비쌉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고급 제품에만 쓰고 있는 거고 일반 제품은 거의 안 쓰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요즘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수리하는 법도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예. 제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수리하는 법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출시되는 스팀덱 같은 휴대용 게임기가 있는데요. 이 iPixit이라는 수리 전문 회사와 손잡고 교체용 부품 및 수리 방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이 3D 프린터가 있으면 교체 부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 3D 부품 파일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출력해서 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디지털 아나바다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 사실 전자제품은 부품은 멀쩡해도 소프트웨어가 말썽이라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형 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예전보다 좀 많이 본격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공개한 갤럭시 업사이클링 앳홈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고형 스마트폰을 사물 인터넷 기기로 바꿔서 쓰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전자시계나 디지털 앨범, 방범 카메라 등으로 바꿔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화상 회의용 카메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 킥스타터에서 펀딩에 성공한 아드리아노 같은 제품이 있는데요. 예. 구형 스마트폰을 이 기기에 장착하면 스마트폰을 조명이나 실내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홈 허브나 화재 경보 같은 장치로 바꿔줍니다. 또 구형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최근 발표된 크롬 OS 플렉스를 설치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무료 OS인데요. 무척 가벼워서 구형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기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10년 된 노트북 컴퓨터에 이걸 설치해서 써봤는데 주로 웹서핑이나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하는 게 좀 전부이긴 하지만 새로운 컴퓨터를 얻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집에 오래된 스마트폰과 또 노트북이 몇 개 있는데 이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IT 산업계에서도 친환경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스마트폰 신제품 발표에서 BTS가 나와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이 영상이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안에 신제품 안 보이고 환경보호 메시지를 더 크게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질 만큼 이제 스마트 기기 하나를 사도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환경과 기술을 둘 다 잡은 그런 친환경 IT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바이오 분야의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생명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력해서 머신러닝으로 이슈 키워드를 분석하는 워크 시그널 기법을 이용해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0대 기술에는 생명체의 DNA를 설계하고 이를 신속 정확하게 대량 합성하는 기술인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과 차세대 백신 기술, 치료용 신경정신약물 기술 등이 꼽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유망 기술은 바이오 정보 포털 사이트 바이오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일 공동연구팀이 강수량 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동경대 등 공동연구팀은 67개 기후 모델에 의한 기온과 강수량 시뮬레이션 결과를 과거 관측 자료와 비교해 강수량 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강수량 변화 예측에 변수로 작용하던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에어로졸 가운데 에어로졸이 미래에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세계 평균 에어로졸 배출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기간의 모델과 관측 트렌드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대한 기후 모델 신뢰도를 높이고 강수량 증가 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임신 전 편두통이 조산이나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 등의 합병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20년 동안 약 19,000여 명의 임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임신 여성 가운데 3,800여 명은 편두통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의 경우 편두통이 없는 여성에 비해 조산 위험이 17%, 임신성 고혈압 위험이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신 중독증을 겪을 위험은 40% 높았습니다. 다만 편두통은 임신성 당뇨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과는 연관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TU 세계 전기통신 표준화 총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전기통신 표준화 총회는 국제 전기통신연합 ITU의 전기통신 표준화 분야를 관할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93개 회원국의 정부 대표와 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전기통신 표준화 분야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제정안과 사이버 보안 연구 강화 개정안 등을 제안해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철기 시대, 석기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나중에 언젠가 배터리 시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차세대 배터리 전지는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죠.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배터리 시대를 대비하며 이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현욱 2차 전지 소재 공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